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아파트 공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은 너무 많이 친숙하게 들었던 얘기일 거다.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 결정 요인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라고 정도 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M2, 광의의 통화량이다. 그래서 화폐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수요와 공급 물량이 아파트 가격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정부 정책. 아파트를 공급을 하지 못하는 정책을 만든다. 그리고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정책을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첫 번째는 통화량, 그렇죠, M2.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급. 수급. 공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다루어야 될 내용은 공급입니다. 공급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니까 전화가 오네. 입주 물량을 보면은 심각합니다. 지난해까지 정부에서는 공급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공급은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1년부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가. 돌변을 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상계 신도시를 만든다 그러고, 그리고 무슨 뭐 역세권 개발, 여러 가지 뭐 쪽판촌,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한다 그러고, 그래서 공공개발한다 그러고,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그래서 다각도로 막 지금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불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2021년 보세요. 2021년. 공급을 한번 보세요, 공급.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입주 물량이 없어요. 왜 입주 물량이 심각하냐 그러면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1년에 3만 호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서울. 이거 서울이고요. 부산은 기본적으로 1만 호 이상 나와야 됩니다. 부산은. 이게 부산이죠. 왜 그러냐면은 멸실되는 주택도 있고, 거기에는 또 뭐 이주하는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세대수가 증가하는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자꾸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이혼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식들 다 살았는데 다 뿌리뿌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대 분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인 가구도 특히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는 서울이 3만 호고요. 부산이 1만 호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은 어떻습니까? 도시 팽창이 끝났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죠. 그 대신에 세대수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이 인구 감소폭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공급이 지금 계속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자, 이 두 도시, 서울, 부산을 보는 대한민국의 1대 도시, 2대 도시만 해도 기본적으로 4만 호가 돼야 됩니다. 공급을 해야 될 물량들이 매년. 그런데 2021년 올해부터 보니까 입주 물량이 4만 8천 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022년 더 줄어듭니다. 2023년은 또 더 줄어들어요. 이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2024년까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25년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예측이 안 돼요, 이게. 수학적 확률 통계로는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2025년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름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2024년까지는 통계가 나올 수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보통 아파트가 만들 때 3년 정도 만들어지죠. 3년. 보통 3년 정도 후게 되면은 착공부터 준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준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즘에는 사용승인 인가라고 그러죠.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진 기간이 3년이니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입주 물량을 통계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입주 물량이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4만 8천 호에서 여기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2만 몇 천 호밖에 안 됩니다. 한 2만 6천 호 정도. 심각해지는 겁니다. 2만 6천 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자, 2024년까지는 물량이 안 나온다. 이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청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뭐 땡겨가지고 심리라도 지금 이제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의 화폐 가치의 하락뿐만 아니고 이런 물량 공급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듯이 전 장관이 아파트가 공장에서 빵을 생산하듯이 이렇게 바로바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데까지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좀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이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인들의 이 습성이 있습니다. 이 뭐 종특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그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게 냄비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자판기 커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커피 이제 나오는 구멍이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코인을 넣습니다. 이거 돈을 넣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몇 초 지나면은 이게 커피가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커피가 나오기 전에 커피가 이제 컵이 딱 떨어지고 그다음에 커피 물이 줄줄줄 떨어집니다. 위에서. 한국 사람들만요, 커피 물이 지금 떨어지기 전에 손을 미리 갖다 대요. 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자판기 커피에 절대 미리 컵을 손을 안 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만 이 급한 거야. 굉장히. 그래서 컵에 물이 이제 커피가 다 들어오기 전에 미리 다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뭐 구포역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포역. 제가 이 당시에 제가 뭐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 있는데 이 당시에요. 구포역에서 지금 이제 철도청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답니다. 이 굉장히 사망 사고가 엄청 많이 났대요 여기서. 그리고 이 근처에는 아직도 막 귀신들이 막 다닌다고 합니다. 그 지금 열차 운행하시는 기관사들 있잖아요. 구포역 근처 지나가게 되면 그 사고 났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나가게 되면은 가끔씩 귀신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좀 신기하죠. 네, 여기서 구포역 지나가지고 구포역이 아니고 구포역 지나서입니다. 이 구포역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지금 산 쪽으로 막 이렇게 논두렁이 있는 데 가잖아요.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막 달리면은 이 사고 난 지점에는 아직도 지금 막 하는데 여기서 왜 지금 사망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완전히 정차를 한 다음에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짐을 꺼내고 내려야 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이 종특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습관이 있어. 기차가 내리기 전에 다 일어서 있는 거예요. 일어서. 그러니까 미리 다 짐을 꺼내놓고 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차 10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차 이렇게 칸이 있죠. 여기 중간에 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고, 그럼 여기서 내리잖아요. 이렇게 하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기차에다 다 일어서가지고 줄을 서서 이제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사고가 난 겁니다. 여기 이 사고가 만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면은 사망이 거의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서 있었던 거예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 냄비근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들 냄비근성. 그래서 이 냄비근성이 지금 아파트 가격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차트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보시면은 이 특이합니다. 이 정부도 똑같아. 한국 사람들 다 똑같아요. 냄비근성. 이 여러분들 냄비 있잖아요. 양은 냄비. 양은 냄비는 불만 조금만 몇 초만 갖다 대면요 금방 뜨거워져요. 아시죠? 금방 뜨거워지는데 불만 뗐어. 그러면은 한 몇 초만 되면 또 금방 식어요. 식습니다. 이게 금방 식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냄비근성이라 그러면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었다가 뭡니까 이게 냉온탕이라고 해나요? 냉온탕에 금방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이거를 계속하는 사람이 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이런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부도 마찬가지더라. 보니까 정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한국에 보시면은 아파트의 주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외국의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 이렇게 가요.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급등했다가 하락기 때 되면은 또 2년 동안 또 급락을 합니다. 2에서 3년 동안. 또 그 다음에 또 급등을 해요. 전고점 돌파 또 급등을. 이게 어떻게 되냐. 급등과 지겨워요. 급등과 플러스 급락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8년 급등 플러스 2년 급락. 예, 이게 8년이고 2년은 또 급락.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한 2번 정도는 보시면은 보수 정권이 들어오고, 네, 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한 번 정도는 여기서 보시면 진보, 예, 이제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진보 정권이 딱 들어옵니다. 민주당 쪽. 민주당은 옛날에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민주당 자체가 원래 동아일보에서 시작한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대 김대중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보수 인사예요. 예, 그래서 뭐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에 아쉽다 햇볕 정책을 했다고 뭐 그런 부분이 조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도.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도 햇볕 정책을 해서 핵 개발을 또 빨리 추진했죠. 북한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 사실 원래 태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게 보수입니다, 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동권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일종의 진보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진보 성향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2번 정도는 보수 정권에서는 공급을 늘립니다. 뭐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자유를 맡기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시공사 들고 와가지고 다 이제 공급을 만들겠죠. 그런데 한 번이 딱 있습니다. 이게 대충 보면 3년 이제 보충 보면은 뭐 2번 정도 사이에 한 10년 정도 내외가 되겠죠. 좀 넘어가서도 내외가 되는데 진보 성향의 정권이 딱 들어서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안 됐다. 너희들 집 가진 사람들은 적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공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번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보면은 2번 정도는 또 뭐 진보를 하다가 또 2번 정도, 한 번은 정도는 보수를 했다가 사이클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제 다시 또 뭐 급등하는 일이 또 벌어지는데 이게 주기가 왜 2, 3년이 2년에서 3년이나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드렸죠.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이게. 아파트가 만들어진 기간입니다. 아파트가 여기서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공급이. 한꺼번에. 그렇죠. 뭐 3기 신도시라든가 2기 신도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에서 보시면 보통 2년 정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급락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조정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조정을. 그 다음에 2년 정도에서 조정이 떨어졌다. 그럼 한꺼번에 몰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회복기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공급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외국처럼 꾸준하게 그때그때마다 계속 서울은 3만호, 부산은 1만호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면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다 막아놓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한꺼번에 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한꺼번에 폭탄을 때립니다, 폭탄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급등과 급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보신다. 그래서 대구시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장에 공급 폭탄 떨어졌어. 이 공급이란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가격을 좌우지우지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는 공급이 없어갖고 뭐 청약만 하게 되면 분양만 하게 되면 다 지금 막 몇백 대 1 해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쇼크가 왔어요. 왜 쇼크가 왔습니까? 분양이요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역대 정권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한꺼번에 몰렸죠. 여기서 떨어질 때. 이게 바로 한꺼번에 몰린 거를 뭐라고 합니까? 폭탄이라고 그러죠. 폭탄. 매년 일식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장이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구시장 보니까 급냉. 부동산 시장 급냉. 공급 과잉 우려. 왜? 여기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폭탄 한꺼번에. 그러니까 적당히 매년 나눠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누면은 상관이 없어. 한꺼번에 폭탄. 이 보세요. 58곳이 28,000 가구 공급 예정.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짜장면을 한 그릇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그릇씩 먹으면 상관없어. 그 짜장면을 갖다가 100그릇 내놓고 다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쳐다보기 싫어요, 짜장면.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마찬가지죠. 대구에 쏟아지는 무순이 천약. 공구폭탄이 나오죠.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공구폭탄. 미계약 속출. 공구폭탄. 대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데다가 입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입주 물량.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미분양이 나옵니다. 미분양. 왜 미분양 나오냐? 여기 답을 줬죠. 공구폭탄, 폭탄. 폭탄입니다. 폭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한국 시장에 지금 한 단면을 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의 단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39억. 여기서 보시면은 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왜 지금 갑자기 폭락했나?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39억이 하루 만에 4억 됐대요. 왜 4억이 됐습니까? 담보. 코인을 담보로 빌려갖고 또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한 명이 만약에 코인을 갖다가 자기는 10개를 보유하고 있어. 10개. 뭐 어떤 코인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1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코인을 10개를 갖고 있는 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85%에 해당하는 또 돈을 빌려.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거의 한 18개 정도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85% 대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이 하락을 한다.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갖고 있는 코인에 10개를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18개를 파는 거예요. 이 시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시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반대 시장이 뭡니까? 디레버리지 시장이죠. 디레버리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디파입니다. 물량을 어떻습니까? 물량을 키우는 거죠. 원래 공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생기는 것도 있고 이미 갖고 있는 것도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도 공급이 되고 그 공급을 시장에 내놓은 것도 공급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시장에 매물로 내는 것도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매물이 매물을 낳는 겁니다. 매물이 매물을 낳는다. 매물이 매물을 낳는 시장이 되니까 이게 급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코인 시장도 제가 말씀드린 거 계속 이겁니다. 이게 불법과 투기의 온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코인 전멸, 휴지 조각 코앞, 비트코인 결국 영원 간다. 근데 일부의 뭐 헤지펀드들은 자기가 보유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채굴 한다, 뭐 머스크 다 그냥 개소리입니다. 저는 왜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걸 지금 언론에 내겠습니까?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TCM이라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LTCM이라는 것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LTCM은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여기에 다 투자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마이런 숄즈라는 사람이 블랙 숄즈 이론을 창시자입니다. 블랙과 숄즈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옵션 가격 결정 모형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숄즈라는 사람이 있고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버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LTCM을 같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네, 머론. 그래서 이 숄즈랑 머론이 이 사람이 두 사람이 LTCM이라는 헤지펀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사용했던 기술이 좀 특이했어요. 여기서 사용했던 기술이 무엇이냐면은 마켓션트 이피션트 마켓 시얼이라는 이것은 뭐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이것은 경영학에 보면은 재무 관리에 나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은 어떤 누구도 초과 이익을 달성할 수도 없고 어떤 누구도 초과적인 손실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피션트 마켓 시얼이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그런데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을 이 스탠퍼드 교수 출신이고 한 명은 하버드대 교수 출신인데 이 천재들이에요. IQ가 170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로켓 추진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로켓 추진 원리. 이 로켓 추진 원리를 가지고 시장에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라든가 금융시장의 모든 것들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연료가 다 이제 소진되죠. 그러면 연료가 다 소진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켓이 다시 원위치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포환을 던지든가 뭐 대포를 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곡선들이 딱 고리죠. 다시 원위치 가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위치로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적용한 로켓 추진 원리다. 그래서 이 로켓 추진 원리를 이용해서 LTCM에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전 세계 최대 모든 국가들이 여기 다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 돈도 여기도 이제 한국은행이라든가 이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투자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 투자를 다 했어요. 그런데 다 까먹었습니다. 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한 성과가 100만 번을 거래하면요 한 번도 손실이 안 났다고 합니다. 100만 번 거래. 그런데 이 LTCM에서 투자한 것이 레버리지를 11배 썼습니다. 11배.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에 100이었으면은 1100만 원어치 투자를 한 거예요. 그만큼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몰락을 했습니까? 이 몰락을 하면서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에 보시면은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금융위기. 동남아 외환위기가 터졌죠. 금융위기가 아니고 이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이 사람들은 외환위기를 감지를 못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러시아에 투자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투자를 했는데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죠. 국가부도를 이제 선언한 겁니다.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돈을 다 떼는 겁니다. 이 자기의 어떤 예측 범위를 다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측 범위는 국가부도라는 게 없었어. 국가부도만 없었으면 이 사람들 떼돈 계속 벌었다는 겁니다. 국가부도를 처하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뭐 전 세계 각국에 다 투자했는데 이 모라토리엄 하나만으로 다 이게 폭락을 한 거죠. 이게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까?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11배를 쓴 거예요. 레버리지 11배. 지금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의 공급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투자한 만큼의 공급이 2배 이상, 몇 배 이상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받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LTCM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돈만큼의 공급 물량이 갖고 있다, 매물을 갖고 있다, 시장에 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원래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될 공급, 매물이죠. 매물에 비해서 11배 이상을 시장에 쏟아붓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하나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전체 자산을 다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손실의 10%만 나면은 이 헤지펀드는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에 얘기할 때 서브프라임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서브프라임이 마찬가지다. 왜 서브프라임이 심각하게 문제가 됐냐? 여러분들 보세요. 서브프라임은 주택 구입자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뭐 프라임 등급도 있고 맨 마지막 단계가 서브프라임이죠. 맨 마지막 단계가 서브프라임 단계인데 자 여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택을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돼. 왜?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봤을 때, 뭐,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기지 업체에서 대출을 해줬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단된 거예요. 투자은행들이요, 장난을 친 겁니다. 이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들, 이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서브프라임에 있는 등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돈을 빌려주고 모기지 업체는 이제 주택구입자 서브프라임한테 돈을 빌려주고 또 모기지 업체는 투자은행한테 이 모기지 빌려줬던 거를 증서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했냐? 이 서브프라임한테 돈을 빌려준 것들을 갖다가 옵션 상품을 만들었어요. 옵션. 파생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엄청 커지죠. 레버리지가 극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량보다 이게 몇 배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몇 배가. 네, 그러면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 몇 배가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CDS를 만든다는 겁니다. CDS를 만들어서 이게 장사를 한 겁니다. 투자은행들이. 이거를 사고 팔고 장사를 만든 거예요. 중간에 이자도 받고 상품 팔았고 또 남겨먹고. 그러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서브프라임 등급이 몰락을 하게 된 거죠. 이 투자은행들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하죠.
다 몰락하게 됐습니다.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몇 배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몇 배가. 물어줄 수 있는 돈보다 몇 배를 더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LTC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의 정도를 측정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지금 레버리지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게 위험해진다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공급 앞에 장사가 없어요. 공급 앞에.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체들 마찬가지고 모든 상품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극대로 불어나게 된다. 풍선처럼 불어나게 되면은 이걸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셨죠. 우리가 지금 대구 시장도 봤지만 공급이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의 힘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급락을 합니까? 전부 다 여기다 레버리지가 들어간 거예요. 레버리지가. 네, 여기서 어떤 레버리지가 들어갔습니까? 디파이라는 레버리지를 다 활용을 한 거예요. 투자은행들이.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손을 털기 시작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 자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위험한 거고, 그 LTCM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레버리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11배를 사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고, 이거 장난친 거죠. 레버리지를 가지고 파생상품 만들었고 다 장난친 거죠. 그러니까 매물들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매물들의 몇 배 이상, 뭐 10배씩 막 매물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래 봅니다. 이 부산이 있습니다. 서울. 서울은 다시 또 회복을 하기 시작하죠. 도시 팽창이 끝난 곳은요, 서울, 부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부산. 이거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대구도 어떻습니까? 지금 분양 물량이 굉장히 증가하죠. 세종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떻습니까? 세종은 입주 물량들이 올해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시 팽창이 또 계속되는 거예요. 팽창. 그러나 여기서 같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인구 증가도 같이 들어오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구 증가가 둔화될 겁니다. 세종. 그래서 저는 세종하고 대구는 이 두 도시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의. 이것은 뭐다? 투자 유의. 저는 이래 봅니다. 굉장히 투자 유의를 하셔야 된다. 대구는 공급 물량 늘어나죠. 네. 폭탄 맞았죠. 세종은 어떻습니까? 도시 팽창이 계속되고 있고 인구가 이제 둔감해진다. 증가가 줄어들고 그리고 공급 입주 물량은 줄어들지만 여기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 행정이라는 거 가지고는 상당히 앞으로의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경기도는 마찬가지죠. 이 상기 신도시가 변수입니다. 상기 신도시는 하나만이야. 여기 따라서 경질될 것 같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요, 서울하고 부산은요, 도시 팽창 끝났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중심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공급 측면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공급할 곳 다 지었습니다. 공급할 곳.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서 돈이 된다고 생각되는 입지는 다 깨찼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시장들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 두 도시는 절대 유의해서 잘 보시라는 겁니다. 유의를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값에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리고 밑에 보시니까 제주도 여기는 워낙 많이 하락을 했고 많이 소외가 됐죠. 그래서 약간의 풍선 효과가 들어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2021년 5월 10일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급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런데 공급이 만들어질 수 없는 곳이 딱 두 군데다. 그것이 바로 서울, 부산입니다.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요지들이 다 찼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라든가 그리고 이쪽하고 공급 폭발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주의해라.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한다면은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상품, 모든 음식뿐만 아니고 짜장면도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금융상품, 투자상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급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